무려 30년간의 연구 결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5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인지력 저하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의 위험이 무려 6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파킨슨병, 퇴행성 질환, 여기서 뇌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신경가소성 임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짜 믿을 수 없는 뇌에 미친 능력,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여기 있습니다.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운동, 특히 걷기로 파킨슨병을 물리친 사례를 다룰 거고요. 운동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막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뇌과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계적인 정신분석가 노먼 도이지의 스스로 치유하는 뇌에 담긴 인사이트를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2008년 9월 나는 존 페퍼라는 남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저는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파킨슨병을 앓았죠.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미치도록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실패한 아버지의 빚을 떠안아 굶주림을 면하려고 돈을 벌며 살아왔습니다. 설상가상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 집 저 집 떠도는 처지가 되었죠. 집에 방공호가 없어 저와 형제들은 계단 밑에 웅크리고 잠을 잤고 폭탄이 집 왼편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10살이 될 무렵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정서적 거리와 발달의 거리를 느꼈어요. 저는 늘 우울했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제 경력을 스스로 택할 수도 없었죠. 저는 은행에서 펜촉을 갈고 잉크통을 채우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을 해서 정장을 입은 제 상사에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사는 너 따위가 인사를 하는 눈으로 불쾌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이 런던의 지긋지긋한 계급체계의 염증을 느낀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광산 마을부터 시작해서 기계회사 판매원과 서비스 직원으로 그리고 회계원으로 승진했고 그때서야 제 인생은 그전까지의 인생에 대한 보답이라도 받는 듯 성공의 성공을 거듭했죠. 저는 남아프리카에서 계산기를 팔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단 생활은 가난할 때처럼 그대로 했어요. 걸을 수 있으면 버스도 타지 않았고 저렴한 것들을 먹었으며 영화 관람 같은 여가도 즐기지 않았죠. 미친 듯이 돈을 모았고 인쇄회사를 차렸습니다. 제 회사는 1987년에 마침내 상장되었고 지구 남반구에서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당시 저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셜리 히치콕과 결혼하여 2아이를 두고 꿈꿨던 연극 무대에도 서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는 혹독한 대가가 또 따르더군요. 당시 저는 엄청난 결단력과 표현력, 실행력을 지닌 강박적인 일 중독자였습니다. 당연하죠.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했으니까요. 의욕에 넘쳐 밤 11시에 침대에 들었고 새벽 3시면 일어나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데이트했습니다. 18년 동안 하루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자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거라 생각했죠.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두고 50km 떨어진 공장에 매일 출근해서 매주 엄청난 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저에게 생긴 증상들을 무시했죠. 그렇다. 그는 30대 중반에 이미 불면증을 포함한 파킨슨 환자의 4가지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경직성, 느린 동작, 떨림, 불안정한 자세와 균형.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합쳐져 발을 끄는 걸음걸이까지 이상이 생긴 것이다. 페퍼는 자신의 아이들을 향해 공을 던져줄 때 자기가 적절한 순간에 손에서 공을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직성이 나타난다는 조짐이었고 아마도 그의 뇌가 한 동작에서 다음 동작으로 매끈하게 전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을 것이다. 변비도 있었다. 워낙 흔해서 무시하기 쉬운 초기 증상이었다. 손글씨도 더 이상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기 어려웠고 결국 서명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다음 발을 내딛기 어려워졌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걷지 못했으며 우울증이 오고 헛기침을 하는 증상이 연달아 나타났다. 그는 워낙 젊었기에 초기 파킨슨병 증상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파킨슨병은 노인의 병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이란 무엇인가? 이 병은 특히 운동 능력과 관련이 있다. 오늘날 처방되는 약물은 운동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는 있으나 초기 단계에만 효과적이고 병의 진행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병은 점점 신체의 더 많은 부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약물을 무력화시킨다. 그리하여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진단 후 대부분 8년에서 10년 안에 걷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의 동작 문제는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에서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며 몸 양쪽으로 확산되는데 이는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지력 저하까지 야기한다. 여기서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몸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신경질환은 병 자체가 뇌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신경가소적 뇌는 사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보행, 즉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진화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본래 걸어다니면서 뇌가 학습하도록 진화했다는 말이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덜 보고 덜 듣고 새로운 정보를 보다 덜 처리하며 뇌는 자극이 없으니 위축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신경가소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세포와 신경 성장 인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체를 움직여야 한다. 아무튼 위축의 원인이 파킨슨병이든 자극의 부재든 파킨슨 환자가 인지력 저하를 겪는 비율은 일반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게 심해지면 이제 치매로 발전한다. 그래서 치매 발병률이 6배나 높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도 커진다. 이 병은 흑질이라고 하는 뇌 부위가 정상적인 동작에 필요한 도파민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것이 주류의 입장이다. 아무튼 동작이 느려지고 유연하지 못하며 보폭이 좁아진다. 경직된 걸음걸이는 발가락을 넘어 발 전체를 처지게 만들고 발을 제대로 들어올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페퍼는 자신이 운동장애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다. 대단히 독립적인 사람이었고 통증을 잘 참았으며 무엇보다 남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특히 아내 셜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몸이 굳어 셔츠 단추를 잠그고 풀고 양말과 신발을 신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는 결국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많이 움직임으로써 이 운동장애를 늦추겠노라고 결심했다. 그는 조깅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6일을 1시간 반씩 체육관에서 보냈다. 시속 6km로 걷기를 20분. 그러나 운동은 그를 좌절시켰다. 그에겐 10분도 어려운 일이었고 기구에 오를 때마다 운동량을 계속 줄여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운동을 마칠 때까지 피곤을 느꼈으며 더 많이 움직이겠다는 맹세가 무색하게 운동은 페퍼에게 헛된 희망을 접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그의 아내 셜리는 그 무렵 페퍼의 모습을 보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남아프리카 전역의 지부를 가진 평생 달리기 걷기 조직에 가입한다. 당시 적당함은 페퍼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다. 허나 이 조직은 가장 먼저 페퍼에게 적당함을 가르쳤다. 적당함은 연령, 인종, 배경을 막론하고요. 모두를 위한 평생 달리기 걷기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부상을 막고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시작한 다음 꾸준한 인내심으로 오랜 기간 걸으며 근육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죠. 지부장의 말에 따라 초보자로 등록된 페퍼는 일주일에 3번 딱 10분만 걸었다. 강사는 그가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걷는 것을 보곤 처음엔 파킨슨 증상인 것을 몰라 그에게 소리쳤다. 똑바로 걸어야죠. 어깨를 펴고 자세를 똑바로 하는 것. 기나긴 과정의 첫 시작이었다. 고작 10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할 새도 없이 그는 일주일에 단 3번 10분 제대로 걷기만으로 걷는 자세가 몰라보게 향상되기 시작했다. 이제 강사는 20분을 걷도록 허락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3차례 맥박을 분당 100회 이상 높여 1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번번이 걷는 속도를 지나치게 빨리 높이다가 불필요한 부상을 입는 것이었다. 여전히 그의 걸음걸이는 살짝 이상해 보였지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페퍼는 나중에야 자신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의 이런저런 증상들이 아주 조금씩 좋아졌다거나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운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병으로 인해 무의식적인 뇌가 제어하는 운동이라는 걸 의식적인 뇌를 사용해서 제어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썼는데 의료계 종사자들은 저의 사례를 살피지도 않고 제가 파킨슨병 환자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는 매주 24km를 걷습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자체는 치료되지 않았어요. 운동을 멈추면 그 순간 퇴행합니다. 그는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걷기를 계속하는 한 파킨슨병의 주요 동작 증상들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이 적힌 메일을 받고 곧바로 그를 만나러 간 나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가 정상적인 속도로 걸으면 나는 그의 걸음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파킨슨병의 또 다른 증상은 얼어붙는 것이다. 길을 걷다가 아주 작은 장애물이라도 만나면 예컨대 도로에 그어놓은 줄만 봐도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바위가 거친 해변을 그와 걸을 때 나는 바위 사이의 틈들이 워낙 좁아서 꽤 난감했다. 페퍼는 달랐다. 그는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잊은 채 통로를 헤쳐나갔다. 그는 현재 77세이고 불치의 만성의 진행성인 신경퇴행성 질환을 진단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퇴행은커녕 파킨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결국에는 움직일 수 없음, 즉 전신마비로 이어지는 주요 증상들을 실제 내 눈앞에서 거꾸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잘 훈련된 관찰자가 아니라면 이제는 존 페퍼가 파킨슨병 환자인지 결코 알아차릴 수 없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왜 걸어야 하는지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자. 걷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페퍼의 걷기가 보여주는 치료의 위력은 그가 걷는 걸 중단할 때마다 완연하게 나타났다. 그는 5차례 항생제 치료를 받는 동안 걷는 것을 중단해야 했는데 그동안 없었던 어색한 동작이 그의 일상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탁자 위에 물건을 넘어뜨리고 어딘가에 부딪혔고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다 흘렸고 다리를 끌고 절뚝거렸다. 급기야 말하는 능력도 빠르게 악화되어 알아들을 수 없었다. 피곤하면 목소리가 아주 약해졌고 수면 패턴은 불규칙해졌다. 걷기를 그만둔 지 6주도 안 되는 사이 그가 돌려놓은 신체 시계가 무색하게 병을 진단받았던 그 시절의 모든 증상들이 돌아왔다. 그럼 그는 정확히 6주간 다시 걷고 나서야 돌아온 증상들을 숨겨버릴 수 있었다. 결국 그의 개선이 보여준 신경가소적 기적은 지속적인 보살핌과 관리를 필요로 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해서 걷는 운동은 뇌 건강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런 뇌 질환들의 강도 높은 걷기를 권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걷기는 과학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보자. 걷기는 워낙 자연스럽고 평범한 활동이라 고도의 신경가소적 기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신경가소적 개입 가운데 하나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빠르게 걸으면 해마의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뇌 부위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도널드 헵은 쥐를 실험실에 두지 않고 집으로 데려가 애완동물처럼 자유롭게 거실을 돌아다니도록 했다. 그는 이렇게 키운 쥐가 실험실 우리에서 키운 쥐보다 문제 해결 테스트를 훨씬 더 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자유롭게 돌아다닌 이런 동물들의 뇌는 더 무거웠고 부피도 컸다. 이 실험은 2가지 엄청난 발견을 한 것이다. 첫째, 생쥐에게 공이나 튜브 같은 장난감을 풀어놓은 환경에 45일간 노출시키자 인지 자극이 해마의 신경세포들을 고스란히 보존했다. 둘째, 동물로 하여금 실제 달리기보다 빠르게 걷기에 가까운 행동을 하게끔 한 달 동안 쳇바퀴에 올려둔 결과 해마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무려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런 발전에 신경과학계는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빠르게 걷기로 뇌의 힘을 증가시키고 보존할 수 있다? 인지력과 신체 활동이 관계가 있다? 빠르게 걷기가 촉발하는 다른 신경가소적 과정이 또 있나? 정말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퇴행성 장애를 앓는 뇌가 이런 활동으로 치료될 수 있는가? 호주의 신경과학자 엠마 버루스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겪는 생쥐들을 연구한다. 이런 쥐들이 새로운 탐험의 기회가 많은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며 자라면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반응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효과가 사실상 항정신성 의약품만큼이나 크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더 놀라운 건 오로지 자발적으로 달리는 운동만이 이 신경퇴행을 늦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요한 결론을 말한다. 강제로 달리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생겨서 효과가 없어집니다. 텍사스 대학 신경과학 연구소의 제니퍼 틸러슨과 동료들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약물을 동물에게 투여한 다음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부터 매일 적절하게 빠른 강도로 걷기를 유도했다. 그 결과 기저에게 도파민 체계가 악화되지 않고 보호된다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동물들은 화학물질을 투여받고 9일 동안 적절한 걷기 운동을 했고 하루 2번만 운동하면 움직이는 능력을 잃지 않고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 효과는 운동을 중단하고 무려 19일째 되는 날까지 지속되었다. 그 무렵 뇌검사를 했는데 운동을 한 동물이 하지 않은 동물보다 도파민 생성 체계를 훨씬 더 잘 보존하고 있었다.
존 페퍼가 몸소 겪은 병이 진행되는 초기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면 동작이 보존된다는 것이 동물 실험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운동을 하면 뇌세포 사이에 실제로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연구들이 있다. 사람은 동물에 비해 학습에 훨씬 뛰어나기에 운동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면 학습에 힘입어 인지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학습과 운동은 최강의 조합이다. 중년에 뇌의 퇴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운동은 더더욱 중요해진다. 운동은 퇴화 과정을 막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당신이 만약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 앞에서 보낸다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시급하게 느껴야 한다. 앉아서 지내는 생활은 심장병뿐만 아니라 암, 당뇨,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중요한 위험 요소라는 연구가 수도 없는데 여기에 만병통치약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빠르게 걷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병에는 걷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기 완벽한 해답을 주는 연구가 있다. 영국 카디프 대학 코크란 1차 의료 공중보건연구소가 발표한 것으로 연구진은 45세에서 59세 사이의 남자 2235명을 추적해 5가지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치매, 심장병, 암,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다. 카디프 연구진의 무려 30년간의 연구 결과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5가지 활동을 했을 때 인지력 저하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치매의 위험이 무려 6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 운동. 하루 최소 3km 걷기 또는 16km 자전거를 타는 운동. 2. 건강한 식단. 하루에 최소 야채와 과일을 3접시 이상 먹는 것. 3. 정상 체중. 체질량 지수 18에서 25 사이. 4. 낮은 알코올 섭취. 5. 금연. 과학계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치료의 관점에 집중했기 때문에 당시 이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다. 즉 알츠하이머 병은 주로 유전적 위험 요소로 발병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 유전적 위험이 높더라도 운동 같은 보호적 기법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운동이 도대체 얼마나 위력적인지는 2011년 메이오 클리닉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뉴스위크 선정 세계 1위 병원으로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은 치매와 운동의 연관성을 살펴본 총 1603건의 연구들을 모두 검토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모든 연구를 검토한 후 최고의 연구들만 선별했다. 그 결과 친척이 알츠하이머를 겪었더라도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2시간 반 이상만 하면 인지기능, 예컨대 기억력, 주의력, 처리 속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모두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커크 에릭슨 연구팀의 연구에선 1년 동안 빠르게 걷기를 주기적으로 한 사람은 앉아서 지내는 사람보다 해마 부위가 확연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 후 9년이란 세월이 흘렀어도 확장된 해마는 유지된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걸었을 때 호전된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런 활동이 치매를 무한히 늦출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현재 학계에서 가열차게 연구되고 있다. 현재 70세 이상의 15%가 치매 진단을 받으며 85세가 되면 이 비율은 급속히 늘어난다. 그런데 분명 치매 없이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다. 수명이 늘어난 덕분에 이제서야 90세가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이 실시한 90대 이상 노인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0 플러스 연구를 보면 대다수가 치매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 대다수가 치매 없이 90세 이상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오늘 하루, 내일, 일주일, 한 달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나가서 걸어라. 걸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최대한 좋은 자극을 얻어라. 그게 바로 학습인 것이다. 다른 특별한 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존 페퍼란 남자는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채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살아냈습니다. 오늘 소개한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온몸으로 힘겨워하는 수많은 이들이 일어서는데 큰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운동을 하면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불안함, 두려움 손절하기. 이걸 위해 여러분이 정말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영상이 끝나갈 때쯤
이거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한 줄도 걸을 문장이 없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존 레이티와 과학 저널 포퓰러 사이언스의 기자 에릭 헤이거먼의 운동하시는 뇌로 운동이 여러분 뇌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살펴봅니다. 불안하면 일단 나가서 뛰어야 한다. 무엇을 하기가 두려운가? 가만히 있을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고 지금 인생 잘 가고 있는지 의심도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피어오르는가? 그렇다면 무조건 나가서 뛰어야 한다. 이건 권유가 아니라 무조건이다. 2004년 서던 미시시피 대학의 조슈아 브로먼 풀크스는 운동이 실제로 불안 민감도를 낮춰주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불안 민감도가 높아 예민하긴 하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 학생 54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구팀은 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일주일간 평균 3번 딱 20분씩만 운동을 하게 했다. A그룹은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90%까지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 러닝머신 위를 뛰게 했다. 반면 B그룹은 최대 심장 박동 수치의 50% 정도만 나오도록 러닝머신을 아주 천천히 걷게 했다.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A그룹만 불안 민감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 두 그룹 모두 불안 민감도가 눈에 띄게 줄었는데 역시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한 A그룹에서 효과가 더 빠르고 크게 나타났을 뿐이다. A그룹의 경우 불과 2번째 운동만으로도 기존의 불안을 느꼈던 것들에 대해 훨씬 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일까? 운동을 하면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불안장애 환자는 심장의 그런 변화가 반드시 불안이나 공황 증세를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실험이 증명하고자 하는 점이었다.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신체가 흥분하는 현상에 익숙해지게 되고 뇌는 몸이 흥분하는 현상이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사실 유산소 운동이 불안 상태를 즉각 해소해 준다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운동은 불안감이 뇌로 가는 회로를 차단시켜버린다. 그렇게 일단 신체가 안정되면 뇌도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흥분을 가라앉히는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근육이 일을 시작하며 지방을 분해해 연료를 만들어낸다. 이때 지방산이 혈액 속에 방출된다. 이 지방산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트립토판과 서로 경쟁을 벌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백질과 결합하기 위해 지방산과 트립토판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혈액 내의 트립토판 농도가 높아진다. 이 트립토판이 도대체 뭘 하길래?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트립토판은 신체와 뇌의 농도 차를 줄이기 위해 뇌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세로토닌을 만든다. 이렇게 늘어난 세로토닌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높여준다. 심지어 운동을 통해 신경세포 성장인자라는 것의 수치도 확 높아지는데 이건 역시 세로토닌의 양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 이 신경세포 성장인자가 공포회로를 대신할 긍정적인 기억을 뇌리에 심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까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즉, 운동은 뉴런이 서로 연결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뇌에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끝인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할 때는 심장의 근육세포에서 AMP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불안이나 극도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 2006년 안드레아스 스트렐이 이끄는 베를린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실험을 진행했다. 10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들에게 공포와 공황을 유발하는 약물을 주사로 투여한 것이다. 그리고 러닝머신 위에서 30분 동안 걷게 만들었더니 이 AMP의 농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안과 공포의 느낌이 가라앉는 것이 아닌가. 결국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불안장애 성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유산소 운동이 모든 종류의 불안장애 증세를 상당히 줄여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일반 사람이 느끼는 일반적인 불안감도 줄여준다. 2005년
칠레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려 9개월간 연구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다. 우선 15세 학생 198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90분 동안 체육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B그룹은 일주일에 총 3번 90분 동안 새로 짜여진 강도 높은 체육 수업을 받았다. 이 실험의 목적은 운동이 아픈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의 기분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보다 자주, 보다 강도를 높인 운동을 한 B그룹의 불안 지수는 무려 14%가 하락했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체육 수업을 받은 A그룹의 불안 지수는 3%만 하락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결과를 덧붙이자면 A그룹은 1.8% 더 건강해진 반면 B그룹은 거의 5배에 육박하는 수치인 8.5% 더 건강해졌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일주일에 한 번이든 3번이든 일단 운동을 하면 어쨌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불안은 두려움이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무엇인가? 신경학적 의미로는 위험에 대한 기억이다. 보다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의 뇌는 위험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든다. 다시 말해 신체적인 긴장과 정신적인 긴장이 보내는 감각 신호가 너무 많아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까지 겪는 것이다. 이런 공포의 기억은 서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불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더 많은 기억들이 두려움과 연결되면 그 사람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킨다. 여기 사교 모임에서 있었던 민망하고 패배감이 드는 사건을 계기로 모임에만 가면 입이 마르고 가슴이 뛰어서 사람들과 어색한 대화를 피하기 위해 본인을 가둬버린 앨런이란 여자가 있다. 이 여성의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7명의 직원을 통솔하는 일까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가 처음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이미 일반적인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약은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겠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의사인 나는 당연히 앨런에게도 운동을 권했다. 그녀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바쁘다는 느낌이 덜해질 거라는 식으로 부추기자 앨런은 마침내 아침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앨런은 운동을 안 한 날에는 자신이 마음의 안정을 잃고 새로운 고객이나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꺼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예 운동을 매일 아침 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에어로빅 강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날에는 러닝머신 위에서 20분 정도 달렸다. 운동을 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앨런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길 때 보다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과의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대담성도 커졌다. 불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움츠러들기 때문에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렇게 접촉하는 절대적인 횟수 자체가 적으니 결과적으로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진다는 데 있다. 이건 앨런과 같이 공포증 수준이든 더 가벼운 수준이든 마찬가지다. 운동이 신경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일단 시작을 하면 불안감과 정확히 똑같이 이 용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공포소거라 불리는 신경학적 과정에 있다. 이미 각인된 공포의 기억을 지우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강화해서 공포의 기억이 안 떠오르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포의 기억과 동등하게 신경회로가 새롭게 형성되면 뇌는 예상되는 불안에 대해 당신에게 무해한 다른 대안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즉, 직면한 도전들이 무조건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회로가 운동을 통해 연결된 후에는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는 회로는 연결이 끊어진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예를 들어 무대에 서는 것과 같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공포감에 휩싸이는 증상은 자연스럽게 점차 약해지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운동은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간 공황장애 환자들은 운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통용되던 상식이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기존의 두려움을 훨씬 증가시킨다는 가설 때문이었다. 1997년
드디어 공황장애 환자를 치료하는데 운동이 과연 양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안드레아스 브룩스는 10주에 걸친 실험에서 운동이 공황장애 증상을 꾸준하게 가라앉혀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이 연구에서 효과는 비교적 늦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 실험자들이 대부분 광장 공포증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자신은 바깥에서 걷거나 뛰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실험 자체를 위해 내부의 두려움과 먼저 맞서 싸워야 했다. 처음에는 텅 빈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살살 걷기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짧은 거리를 잠깐 달리고 추후엔 연구팀이 의도한 6km 전체 구간을 달리게 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달리는 도중 평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발작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뛰면서 금방 가라앉기도 하였다. 모든 불안과 관련된 정신질환에 편안하게 약만 복용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건 그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런데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운동은 스스로 장애를 극복했다는 자신감까지 덤으로 준다. 이런 자신감은 불안으로 공황장애까지 겪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신에게도 커다란 혜택이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한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불안과 두려움을 잠식시키는 운동의 효과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관심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다. 몸을 움직이면 신경이 그쪽으로 쏠리기 마련이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은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행위, 가령 조용히 앉아있거나 명상을 하거나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잡지를 보는 행위에 보다 쉽게 몰입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에 비해 운동의 효과는 더 오래 간다. 긴장된 근육이 풀린다. 이 내용은 결코 뻔하지 않다. 1982년 허버트 도블리스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 상태뿐만 아니라 불안 성향까지도 줄여주기 때문이다. 뇌가 똑똑해진다. 우리는 앞서 운동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세로토닌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세로토닌은 두려움을 억제하고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불안 회로의 거의 모든 길목에서 불안을 덜 느낄 수 있도록 활약한다. 또한 불안의 악순환을 차단시키고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안 증세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바꾼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을 앞에 두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자체가 불안이나 공황 발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증상은 유산소 운동을 해도 나타난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몸에 좋다. 이 증상을 긍정적인 경험, 즉 운동을 통해 당신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 통제가 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공포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기억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뇌의 회로가 바뀐다. 운동을 통해 교감신경계를 내가 직접 활성화하면 걱정만 하는 수동적인 삶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난다. 난폭한 충동질이 억제되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운동으로 대응하는 길이 뇌 속에 한번 개통되고 나면 이제 뇌에 안전하고 평탄한 고속도로가 새로 뚫리는 것이다. 그렇게 회복력이 길러진다. 운동의 가장 좋은 효과는 스스로 불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자제력은 불안에서 야기되는 우울증을 정말로 강력하게 예방한다. 당신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면 신기하게도 당신이 진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마침내 운동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주위의 행동을 제한했던 과학자들의 스트레스 연구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갇혀 있을수록 불안감이 늘어난다. 안전한 장소만 찾게 된다. 사실 다소 불안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황적, 공간적으로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런 느낌에 대한 치료는 완전히 간단하다. 정확히 반대 행위를 취하는 것이다. 밖에 나가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녀 보라. 주변 환경을 해치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운동이 당신을 가두는 모든 부정적 감정에 대한 최고의 반격이라고 말한다. 그 정도에는 정해진 기준치가 없다. 공황장애 환자들이 텅 빈 주차장을 일단 걸어본 것처럼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이 당신에게는 운동이며 치료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리에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대신에 뭔가를 함으로써 당신은 우회해서 생각하게 된다. 당신만의 운동은 공포감이 줄어든 그 자리에 새로운 대응 방법을 심어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당신의 뇌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혹시 당신은 불안에 직면하면 본능적으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울타리에 갇힌 쥐를 보면 꼭 내 모습 같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란다. 그런 본능은 당신이 충분히 거역할 수 있다. 행동할 수 있다. 당신은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고 당신이 한 그 행동 하나로 실제로 재구성을 하게 된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몸을 사용해서 뇌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치유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